안녕하세요. 일신회계법인의 정성우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요 개정사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간의 주요 차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공통운영 요령이 24년 12월 30일자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 개정된 내용과 함께 혁신법 사용 기준과 또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리기간 현금 인건비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됐다. 요거는 이제 작년 말에 좀 개정도 됐었던 내용인데, 혁신법 내용하고 지금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현금 인건비 지급 대상이 이 영리기간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신규 인력, 또 전문 연구 사업자 소속의 인력, 기타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산업부 규정에서는 신규 인력이 중소 중견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포함해서 영리기관의 신규 인력이면은 현금 인건비 가능하다. 그리고 그 해당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큼의 기존 인력 인건비도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기존 인력, 또 전문 연구 사업자 소속 인력, 그 외의 영리기관으로서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인정받는 경우, 그리고 시간 선택제 근무 영리기관 여성 연구자, 또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소속 인력, 또 산업 위기 지역 영리기관 인건 인력에 대한 등 이런 경우에 현금 인건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인건비 지급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외부 인건비 지급 대상에 영리기관 사람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혁신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이라면 외부 인건비 현금도 지급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업부는 영리기관의 인력에 대해서는 외부 인건비를 지급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소인건비 계상률.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그 맨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내용이 혁신법 사용 기준 내용입니다. 맨 오른쪽 부분이.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0%의 인건비 계상률로도 과제 참여가 가능은 한데, 산업부의 경우에는 종전부터 10% 이상 참여가, 10% 이상의 인건비 계상이 필수 사항이었고, 다만 그 10% 이상 의무에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던 사항이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요. 종전에는 그 급여 총액 증가에 따라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서 미준수한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 인건비, 연장된 기간의 인건비를 10% 미만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봤었고 이번에 개정되면서 학생 인건비 부분에서 통합관리기관뿐만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의 학생 인건비도 10% 미만으로 인건비 계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에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반영을 해서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영리기관이든 비영리기관이든 다 상관없이 그 인건비 계상률 산정 기준급여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다 제외하고 인건비 계상률 산정토록 되어 있는데 산업부 규정에서는 비영리기관에 한해서만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에 해당 금액들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리기관은 다 포함을 해서 인건비 계상률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인건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혁신법 사용 기준 하에서는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감액 시에 사전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부 기준에서는
만약에 신규 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감액이 되더라도 현금 인건비 총액이 유지가 된다면 사전 승인 사항이 아니고 통보 대상이다.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영리기업의 연차별 현금 인건비가 변경 시에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뭐 별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라. 근데 산업부 기준에서는 영리기업의 연차별 현금 인건비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기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부분인데 산업부 기준, 그러니까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지만 산업부 기준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의 경우에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 사용액 중 신규 채용 인건비의 실제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청년 인력에 대한 의무 채용 부분에 대해서 청년 인력과 관련해서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로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이 없는데 산업부 기준에서는 23년 5월 규정까지는 이제 의무 채용이었다가 23년 말 개정 사항에서는 청년 인력 채용이 기관의 이제 재량 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 채용 개념은 없어진 상태고요. 다만 23년 말 전까지는 아무튼 의무 채용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년 의무 현금 인건비 잔액을 이제 전용할 수 있는지 부분인데 산업부 기준에서 23년 5월 그 개정됐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 23년 5월 규정 이전에는 청년 의무 현금 인건비 잔액을 이제 다른 용도로 전용을 못하고 무조건 남으면 반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서 23년 5월에 개정되면서 청년 의무 인력의 현금 인건비 잔액도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개정이 됐고요. 또 청년 추가 채용 인원의 기간 부담금,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의무 채용 인력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큼 기간 부담금을 감면할 수가 있는데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종류가 이제 대, 중, 소 기업 모두 다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만약에 그 기간 부담금을 감면을 받았는데 만약에 추가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이 그 감면받은 금액보다 만약에 적다면 그 차액은 현물이 미부담된 걸로 봐서 현물 미부담액으로 나중에 회수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및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슈가 있는 사항인데, 그 과기부 그 해석에 보면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경우에는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고, 기관 자체 재원에는 간접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비든 간접비든 일단 다 사용을 못한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물론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한다고는 이제 나와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기부의 이제 그 해석으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사업비로 사용 못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다만 이번에 산업부 규정에서는 이번에 이제 규정에 그걸 아예 이제 넣었는데 참여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간접비로 사용 가능하다.
해서 간접비로는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규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이번 슬라이드는 연구 수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연구 수당 최소 지급 비율과 관련해서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뭐 몇 퍼센트 이상 지급해라 이런 얘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산업부 규정상에서는 종전에는 10% 이상 지급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다가 23년 말에 10% 이상 지급하는 걸로 이제 권고하는 걸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인건비에 연동되는 연구수당 한도가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규정이. 근데 산업부 규정은 종전부터 개인별 인건비의 70%까지만 연구수당을 받을 수가 있게끔 그런 규정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또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연구수당을 감액하는 그런 뭐 규정은 별도로 없는데 산업부 규정에서는 이제 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액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23년 말 개정되면서는 그 평가 결과 구분이 좀 변경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연구수당도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3년 말 개정된 요 감액 조항은 24년 신규 협약과제부터 적용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수당 지급 시기 관련해서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이 없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뭐 해석하고 있기로는 기여도 평가가 가능한 시기에 그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해서 지급을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의 경우에는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만약에 연구수당을 지급을 한다. 보통 우리 연구수당 연차별로 다 지급하시잖아요. 연차별로 연구수당 지급할 때는 해당 연차의 마지막 인건비를 지급한 이후에 기여도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연구수당 지급할 수 있다. 즉 산업부는 연중에 뭐 기여도 평가를 해서 지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한 이후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연구수당을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또 영리기관의 선자계자이체 그 불가 부분인데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이제 인건비만 선자계자이체 불가능하다. 즉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그러니까 영리기관의 경우에 급여를 먼저 지급을 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한 이후에 인건비를 자계자이체 받을 수 있다. 즉 먼저 자계자이체 받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산업부 규정에서는 23년 5월 규정까지는 인건비 연구수당에 대해서 연구수당도 포함이었습니다. 선자계자이체 불가 이렇게 됐었는데 23년 말 개정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영리기관이 사용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자계자이체를 받는다면 자계자이체, 즉 일괄 흡수 후, 즉 자계자이체 후에 3주 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는 경우라면 인정이 가능하다. 즉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먼저 자계자이체 받는 거 안 된다. 근데 산업부 23년 12월 말 규정에서는 선자계자이체 가능한데 대신 3주 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 마지막 거 보면은 이제 독식 제한인데요. 특정인이 독식 제한하는 내용인데, 요것은 이제 산업부 규정상의 좀 문구가, 당초 뭐 만들 때 취지가 좀 다르게 문구가 적용이 됐던 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24년 말 개정되면서, 해당 기관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까지
한도로, 즉 예전에는 연구수당 사용액의 70% 한도 이렇게 돼 있었다가 지금은 연구수당 개상액의 70%를 한도로 하는 걸로 변경이 돼서 지금은 이제 혁신법 사용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장비, 이제 재료, 외주 용역비 이런 등등 관련된 사항인데 혁신법 사용 기준에 보면 이제 고가 연구시설 장비 구축 시에 이제 심의 주체 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의 경우에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의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되고 3천만 원 이상 또 1억 원 미만의 시설 장비 구축 시에는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 즉 각 전문기관의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에서 심의를 득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산업부 규정은 종전에는 이제 3천만 원, 그러니까 1억 이상에 대해서는 혁신법에 따라서 이제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로 올라가고 그 이외의 3천만 원 이상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산업부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24년 6월 13일에 우리 그 장비 운영 요령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 이상의 장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즉 각 전문기관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그 심의 기능을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사항 참고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입 시 잔액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5천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구매하니까 4천만 원이다. 그럼 1천만 원 잔액이 남잖아요. 이 1천만 원 남은 잔액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산업부 23년 5월 개정 시에 산업부에서는 이런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은 시설 장비비 또는 재료비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잔액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 산업부 규정에는 이제 혁신법 사용 기준에는 별도 언급이 없지만 산업부 기준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 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를 해야 되고 또 장비와 동일하게 변경, 그러니까 즉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를 안 했었는데 3천만 원 이상 외주 용역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그러니까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의 경우에 단일 품목으로 2천만 원 이상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사용 기준에 별도 언급이 없지만 산업부 기준에서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를 하라고 되어 있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접비 40%지만 만약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승인이 이제 필요한 걸로 보이지만 산업부 기준에서는 과제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초과 계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자체 시험 분석료를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이제 내부 거래 등 또 수행기관 간 거래 등 거래에서 이제 제한 없이 자체 시험 분석료를 인정하는 걸로 일단 나와 있는데 산업부 기준에서는 비영리 기관의 자체 시험 분석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내부 거래, 수행기관 간 거래를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연구실 운영비,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산업부 규정에서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인 경우라면 어, 계획서 제출 없이도 범용성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장비 구입비 사용 기한인데요.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단계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이 되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산업부 이번에 좀 큰 변화인데요. 산업부 24년 말 규정 이제 개정되면서 단기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가 기한이 아니라 최종 연구개발 종료 2개월 전까지, 즉 단계 기간은 구분하지 않는다. 단계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연구개발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만 사용이 완료가 되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때 언제까지 이제 구입이 완료돼야 되는지 이제 구입 완료 개념을 검수 완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고냐, 뭐 이런 입고냐 아니면 검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는데 검수가 완료가 돼야지 이제 사용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 완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 다음은 연구비 사용 기한. 소프트웨어 장비 외에 연구비 사용 기한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 뭐 기본적으로는 단계 기간 종료 이전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단계 기간 종료 이전에 연구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만 보고서 발간 비용이라든지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이런 경우 그리고 단계 기간 종료일 전까지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가 된 금액은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 지출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좀 예외 사항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거의 뭐 비슷하게 산업부 규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24년도 말에 개정되면서 좀 추가가 됐습니다. 시험 분석비, 특허 출원 등록비, 논문 게재료 등 이런 성과 관련된 비용은 종료 이후에 시험 분석 결과가 도출이 된다든지 또 특허 출원서가 종료일 이후에 그러니까 단기 기간 종료 이후에 나오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거꾸로 학회 세미나 참가비의 경우엔 보통 이제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1단계 때 선지급을 했는데 실제 학회 세미나 참가는 2단계 날짜일 때 저희가 종전 규정에 따르면 혁신법이든 산업부 기준이든 그 예전에는 인정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선결제 사용분도 만약에 각 학회 및 세미나 기간이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선결제한 경우도 포함이 인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 박스로 좀 칠한 거에 그 사례를 보면은요. 만약에 1단계 종료일이 24년도 말인 경우고 또 24년 12월 단계 종료 이전에 뭐 참가비나 항공료, 숙박비를 선결제를 했고 25년 1월, 즉 다음 단계죠. 2단계 때 참가했을 때 1단계 때 지급했던 참가비, 항공료, 숙박비 이런 비용들을 1단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그 학회나 세미나의 개최 시기가 실제 그 단계 이후인 다음 단계에 해당되더라도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만 속하게 된다면 선결제 사용한 것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 이 규정에 대해서 제가 또 그 규정 담당하시는 분에게 좀 추가적으로 문의를 했을 때 확인된 내용은 그 세스, 그 우리 CES나 이런 박람회, 전시회 참가 비용도
학회 세미나 참가비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이 참가비뿐만이 아니라 항공료, 숙박비 등 관련된 비용도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단계에 걸쳐 구축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선금 중도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종전에 좀 불인정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에는 1단계 때 만약에 선금 중도금이 나가고 그 장비가 1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만약에 입고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불인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1단계 때 선금 중도금 나가더라도 2단계, 만약에 뭐 2단계든 아니면 그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만 검수가 완료가 되면 1단계 때 나갔던 선금 중도금도 인정을 하겠다. 아주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혁신법 사용 기준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행기관 분들, 우리 연구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산업부 규정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진 거죠. 그죠? 혁신법 기준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좀 변경 사항이 있다는 거 꼭 인지를 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했다고 보는 대상, 즉 우리 뭐 그냥 소위 얘기하는 정산 면제 대상이 이제 종전에는 연구 지원 체계 평가 우수 기관, 또뭐 그랜트형 과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 이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국외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정산을 사실상 면제하는 뭐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이번에 좀 추가가 돼서 산업부의 경우에 연구지원 체계 평가 우수 기관뿐만이 아니라 80점 이상인 비영리 기관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면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상시 점검까지 면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출장비의 범위에 파견 정보 관련된 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우리 혁신법 사용 기준이 23년 말에 이제 개정이 됐었는데 산업부도 혁신법 사용 기준과 동일하게 출장비 범위에 파견 정보 관련 비용까지 넣을 수 있다. 대신 주의하실 게 혁신법이든 산업부 기준이든 우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비용을 쓰려면은 그러니까 출장비에 파견 정보 관련 비용 쓰려면 전문기관 승인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회의비 식대 관련된 개정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혁신법 사용 기준 우리 상에서는 24년 12월 1일부터는 회의비 식대의 경우에 사전 내부 결제를 득해야 된다. 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현재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산업부는 지금까지 그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고 이번에 24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RCMS를 통해서 회의비 식대를 만약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사전 내부 결제가 완료된 걸로 보겠다라는 것이어서 산업부 과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던 사전 내부 결제 필요하다는 이 규정을 굳이 적용할 필요 없다. 즉 산업부 과제는 사전 내부 결제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비 식대를 사용하더라도 RCMS 통해서 등록했다면 24년 12월 1일 분 이후 거라고 하더라도 사전 내부 결제가 필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전 내부 결제 된 걸로 그냥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내부 결제 이런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전 내부 결제된 걸로 보겠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물 계산 여부인데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현물을 계상할 수 있냐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이 없다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연구기관이 구입 또는 임차해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현물로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현물은 그러면 어떤 금액으로 잡아야 되느냐? 우리 장비 현물 잡는 기준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 그 산업부 규정 개정되면서 좀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좀 증빙을 간소화했습니다. 증빙 간소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연구 활동비 중에 대학이 사용한 국내 여비, 회의비, 야근식대에 대한 증빙을 면제를 하는데 전체를 다 면제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면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직접비에 현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해석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요. 10%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먼저 쓴 것부터 할 수 있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도 좀 더 해석을 좀 받아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에서만 해당되는 건데 재료비, 건당 사용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재료비는 증빙을 면제하겠다. 전체를 다 면제하는 건 아니고 단 연 1000만 원까지만 면제를 하겠다. 대학이 사용한 건당 100만 원 이하의 재료비는 연 1000만 원까지 면제를 한다. 증빙 제출을. 그리고 세 번째 증빙 간소화, 회의비에 대한 증빙이 어찌 보면 작은 간소화지만 좀 중요한 간소화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 증빙을 붙일 땐 목적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까지만 들어가면 되고요. 목적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대신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내용은 이제 10만 원 이하라면 내용은 빠져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종전부터 인건비 관련해서 이제 종전부터 좀 더 확대해서 증빙을 간소화시켰던 건데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연단위 인건비 계상 한도를 관리하는 출연연이나 특정연,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이런 데는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증명 대신 그 외의 자료를 제출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산업부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까지 또 마찬가지로 참여연구자 현황표에 급여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을 하면 별도의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은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좀 다른 사항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연구비 카드 이외의 카드 사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을 이제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 혁신법 그 Q&A 내용에 보면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 부득이한 상황에 하에서는 연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카드 사용 후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 후 이체증 증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산업부 기준에서는 연구비 카드 발급 기간 중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가 있었고 또 추가로 이번에 개정되면서 제한업종 등 불가피한 경우일 때는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인카드나 법인카드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장비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여비를 산정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뭐 일비, 숙박비, 뭐 교통비 이런 각 세부 항목별로 혼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산업부 규정에서는 출장비 자체 기준이 없으면 실비 기준으로 정산을 해 왔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공무원 여비 규정도 적용이 가능하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정 취지 그 자료를 보면은 종전 실비로 정산할 때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게 실비로 만약에 금액을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 규정도 가능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실비 처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행기간 간 거래에 있어서는 비영리 기관의 공동 장비 활용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 사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행 기간 간 거래가 원래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간접비 중에 인력 지원비 사용 대상이 이제 확대가 이제 좀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이 부분은 그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 영리기관이 지원 인력 인건비를 인력 지원비, 즉 지원 인력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전문기관들마다 좀 이제 해석이 다르고, 또 최근에 그 과기부에서 한번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체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던 그 내용으로도 좀 규정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기는 해서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하튼 산업부 기준에서는 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전문가, 우리 그 산업부 같은 경우는 그 케이트에서 수행하는 그 연구지원 전문가 과정, 거기를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중소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인 영리기관 분들도 연구지원 전문가에 대해서 지원 인력 인건비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뭐 당연히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는 뭐 사용이 종전부터 가능했고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협약 변경 신청 기한에 대해서 혁신법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데, 산업부 규정에서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까지, 즉 연도 그 기간, 그 연차 종료일까지, 그리고 직접비 2월의 경우에는 단계 종료일까지 이렇게 협약 변경을 신청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는 이제 사전에 그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활용 및 그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역과 만약에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혁신법하고 동일한데, 다만 산업부는 특정 품목 수량이 증가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구실 운영비 총액이 유지가 된다면 별도의 사전 승인은 불필요하다.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지나간, 벌써 이제 2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제 코로나 특별 지침이 23년 말로 대부분 다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그죠? 과기부 코로나, 감염병 대응 특별 지침 상에서는 뭐, 기존 인력, 또 신규 인력 인건비 현금 계산 조건이 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23년 말로 그냥 딱 종료되면서 더 이상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산업부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 기존 또는 신규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50%까지 현금 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했는데 이 특별 지침의 이 내용은 해당 과제가 종료되는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적용을 한다. 즉 23년 말로 종료되는 건 아니고 이 과제가 당시 때 하단 수행 중이던 과제는 그 해당 과제 종료 시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4년도 12월 30날 개정된 산업부 그 개정 내용과 또 그와에 더불어서 혁신법 사용 기준 간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